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의 결과는 전북 정치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민심과 각 당의 총선 준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8%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참패한 국민의힘.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 안주했다가 지지율 추락에 선거를 그르쳤다며 내년 총선에는 능력 있는 인물로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후보들을 선별을 해서 도민들에게 좀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도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지킨 민주당은 겸손과 성과로 표심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공약했던 지역 현안들을 내년 총선 전까지 마무리해 신뢰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안들 대광법이라든지 남용 의전원법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성과로 내는 것이 그리고 전북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난으로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정의당은 서민 밀착형 공약 발굴에 힘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민생 중심의 국회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전주을 재선거에서 첫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진보당은 총선까지 여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 지지가 여전하다며 개혁과 민생으로 전북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정치와 대비되게 개혁과 민생으로 승부를 벌여서 반드시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를 경쟁과 대안의 정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은 22대 총선. 전북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10석 사수가 각 정당은 10석 가운데 몇 석을 차지하느냐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토론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운천 의원입니다. 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지난 재선거에서 당선되셨죠.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네, 끝으로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재선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 의원님, 네, 소감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이 진보당과 강성희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국회에 가서 전주 시민의 마음을 그대로 국회에 표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진 전주 을 지역은 제 바로 옆자리에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였죠. 네, 이번에 그런데 국민의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꼭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3월 5일 딱 한 달 전에 출마를 접었습니다.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후보들이 왜 임기 보장된 임기 그대로 가지. 또 여론도 이 협치가 이제 공식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협치를 통해서 좋은 성과 내고 총선에 나가라고 해서 제가 접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여기 고향도 아닌 경상도 후보 안혜우 후보가 윤석열 타도, 윤석열 탄핵 이 해코지하는 그 얘기 하나 가지고 두 자리 숫자 10.28%를 얻었습니다. 참 아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 김경민 후보가 한 자리 숫자 9.8%. 작년에 전주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15% 이상을 받아서
이번에 최소한 10%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8%. 이 두 가지 아픔 때문에 제가 도당위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엄청난 그 민심의 변화를 제가 읽었던 것은 그 진보당이 현장 중심으로 많은 진보당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 경로당 할머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하고 밀착 현장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다시 이번에 보니까 1년짜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전주 시민들이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뭔가 표로 주자. 막 이런 등등이 표심으로 진화가 돼서 우리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이변이 막 일어났다고 봅니다. 막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귀담아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접으면서 내년 네. 총선에는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정말 1년 동안 협치의 성과를 꼭 내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내세워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바로 이제 옆자리에 강 의원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재선거요. 예, 먼저 우리 강성희 이제 의원님이시죠?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진보당이 지지율 상승이 뚜렷한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견제 심리가 정의당을 통해서 제대로 견제하라. 그리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보당에서도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견제 이런 주장들이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제가 저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 이상의 전북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국민의 정운천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인재, 전북 인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전북 인재를 주요 등용하겠다고 전북 요소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이 한 명도 없으니 우리 시민들이 그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지자체도 현안이 있으면 부처도 찾아가지만 대통령실에 우리 전북 인재가 누구 있는지를 찾아서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실망은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보궐 사유가 선거법으로 됐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지도부에서도 후보를 낼지 말지를 놓고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보궐선거 사유가 민주당으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현장에서 또 민생 문제, 전북의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리고 또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은 아마 내년에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 이번 재선거 예상대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과 의미요? 아무래도 이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진보당 어떤 후보의 승리,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승리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누구도 좀 부인할 수 없는 건 그런 당원들의 헌신적인 어떤 그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유권자 입장에서 진정성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갈망, 요구,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잘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그 유권자들이 그런 신뢰로 좀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그 거대 양당 중심의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냐.
아니냐라든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이제 어쨌든 이 거대 양당 중심의 평가다. 오히려 진보당 중심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어떤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건 헌신입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도 보고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도 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그 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놓고 보면 네. 밀착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듣는 뭐 이런 후보를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전북 정치에 있어서 진보 정치의 파이가 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동안 어쨌든 정의당 중심으로 어떤 그게 표현됐던 게 이번에 진보당이 어쨌든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제 파이가 커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 총선 때 어떤 그 연쇄적인 효과를 낼지 뭐 이런 거고요. 이 짧은 선거 기간에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헌신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헌신 플러스 어떤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초점을 맞췄고 또 하나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이제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끌어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을 더 많이 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 총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각 정당마다 좀 바빠질 텐데 의원님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나요? 역량과 능력, 헌신 이런 거 강조하셨어요. 참 지금 그보다도 조금 더 얘기 드릴 거는 전라북도 정치 지형이나 현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번에 근데 우리 한병도 위원장 중심으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랬어요. 이번에 하여튼 이 무공천을 하는 걸 보면서 하여튼 중대한 잘못, 뭐 부정부패 중대한 잘못으로 무공천한다는 당헌 당규를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켰거든요. 막 그런 의미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무당층이 한 30% 이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40%대로 내려가서 지금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정치 불신, 정치 무관심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말 진정성 있게 이번에 그 김관영 도지사 이후에 협치의 물꼬를 터가지고 특별자치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협치의 성과 또 기업 유치도 되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이제 창조적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러한 협치 시대를 열어간다면 어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지금까지 독주 일방적인 민주당 족주가 아닌 이제 쌍발통 제가 주장하는 그러한 다양한 정치 시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진보당 당선도 그런 종류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방금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도당위원장께서 좀 결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의는 없으시고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뭐 매 현안마다 민주당이 어떤 공과가 있을 겁니다. 공과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 어떤 우리 도민의 바람에 접근을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당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합심을 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좀 건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각 정당, 우리 이제 진보당도 오셨고 정의당도 있고 또 국민에 있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러한 정책 능력, 성과 이런 걸로 멋지게 경쟁하는 그러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다수 의석을 가진 기득권으로 결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의 현안, 도 현안 전체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하면 이제 지역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다. 이런 말들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번 네. 총선은 좀 다르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민심은 그 민주당에 대한 선택 기준은 민주당의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우리 도민들께서 아주 면밀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보이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이름으로도 도민들은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태도는 겸손하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민심 지형을 보면 민주당과 지금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뭐 국정에 참여를 해봤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이 20%대라는 건요, 그건 아주 큰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일로 성과를 내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최근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집권 초기에는 그냥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뭐 예산 영빈관 몰래 지으려다가 제가 찾아냈잖아요. 이거 플러스 또 최근에 외교 문제도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일본과의 협상은요, 이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동의 안 하는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번 협상 결과는 굴욕적인 겁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이 국민들의 생활은 턱 밑까지 지금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은 추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심은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뭐 또 그냥 정권 심판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일본 문제만 좀 얘기한다면 바로 이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G7 회담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내용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아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굴욕적인 외교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보다도 이제 앞으로 총선 1년 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그 이재명 리스크가 우리 민주당에는 가장 큰 지금 저거가 되고 지금 한 20명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출신 누굽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양쪽 다 그냥 다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협치는 유지되는 거죠? 예. 근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 서울에서 그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년 총선 사실 어깨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진보당이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전북 안에서나 밖에서나 좀 책임이 크실 것 같은데 책임감이요? 저는 지금 두 분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서 민심의 엄중함에 대해서 정말 느끼고 계신가 이런 생각 저는 들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도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면 전혀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저희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북의 민심은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심판해 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거대 양당이 뭔가 우리가 무슨 뭐 성과를 좀 내면, 특별자치도에서 성과를 좀 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라고 하는 대단히 안이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민심은 그런 민심이 아니다, 지금 이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정말 폭발적인 민심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당을 전주 시민 누가 알았습니까? 강성희를 2달 전만 하더라도 강성희가 도대체 누구야?
근데 이 강성희를 2달 만에 전주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각 당에서 뭔가 우리도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쌍발통 얘기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내면 우리를 지지해 주실 거다. 저는 전북의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말 엄중하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도 사실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정말 국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양당이 지금 보면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받겠다가 아니고 저쪽 당은 이렇게 잘못됐어요. 대통령은 이렇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표를 얻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 이제 끝났다. 진보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낡은 정치와 진보당 이제 경쟁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지금 진보당이 말한 대로 우리가 30년 동안 그 우려먹고 살았어요. 정권 심판. 계속 끊임없이 중앙에 대한 비판.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자면 그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우리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그 틈새를 뚫고 우리 전북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거를 균형 있게 가야만 정치가 제대로 살아난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 얘기는 도지사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자. 저는 그거 충분히 동의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자기 동네에서 무슨 조그만 뭐 하나 이거 해와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사실은 이제 결단날 위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요구라고요. 예를 들면 전북에서 무슨 뭐를 하나 더 따와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한 엄중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정말 실패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라북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심판의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별로 심판의 자격도 그렇고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거든요. 저는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심판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이 이 시점에서 좀 날카로운 분석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과제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에 압도적인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중앙 정치에서 예를 들면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견제하거나 또는 압도하기 위해서 힘을 몰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건데 과연 이제 그 논리에 아직도 유권자들이 마음을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면에서 좀 생각할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의석에 대한 어떤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그 선거 과정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는 어떤 여권이었지만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뀌면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뭔가 이율배반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의제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집권당일 때 그런 의제들, 방송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법들을 좀 처리했어야지. 그때는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했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문,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제가 내년 총선에 어떤 중요한 틀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광주 전남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공을 들이면서 뭔가 어떤 민심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도로 뭐랄까요, 이 어떤 지역주의 내지는 뭐 이런 구도에 갇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네. 뭔가 민심이 사나워지는 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치가 보여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후보자나 어떤 당에 대한 믿음과 별도로 과연 정치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네.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심은 이 현 정권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주저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유권자의 평가가 진보당을 또 당선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일당백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뭐 공천 문제는 큰 뭐 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공천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민의 어떤 설득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역대로 어려웠던 선거들, 민주당이 어려워했던 선거들, 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서 보면 낙하산식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지역민과 어떤 밀착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민주당 깃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을 때 그런 데가 많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민주당도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고 이런 과제들 아마 도민들이 좀 지켜보면서 네. 내년 선거 과정에 그런 평가들이 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이게 좀 경쟁과 이런 게 있는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좀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흐름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경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민주당이-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이 여러 말씀하셨던 어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100% 공감을 하고요. 태도와 자세도 꼭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때로는 더 잘하라고 책임질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역사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좀 동서로 구분된 정치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목숨까지 위험한 그 탄압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전북과 호남이 이 지역 발전 전략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호남민들은 수도권으로 다 이사를 가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어렵게 살고 이 아픔의 역사가 민주당의 정신과 이 속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민주당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못하면 잘하라고 회초리를 내려주시는데 그 애정의 기반에는 김대중 정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노무현의 가치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노무현이 꿈꿨던 시민 중심의 세상, 좀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노력이 탄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노력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도민들이 지원해 주는라고 저는 믿고요. 단순히 민주당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득권이야 라고만 저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정신을 더 잘 받들고 더 잘할 수 있는 자기 혁신과 어떤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도민들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은 꼭 할 겁니다.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현안을 챙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입법을 통한 주요 역할이죠. 하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은 저희들 예결위원이 있었지만 예산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임무 자체가 우리 지역의 현안, 도의 현안,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우리 전북 의원들은 이 예산을 통해서 곳곳에 이 민생과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발전과 지역의 소소한 것도 국회는 챙겨야 된다. 그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역할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에 좀 집중하고 있는 지역 현안 말씀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좀 추진할 내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아까 우리 강성희 의원의 말 속에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북 발전은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이 하는 거고 중앙의 국회의원은 중앙의 정권 심판하고 이런 거 하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고 전북 아까 한병도 위원장 말씀대로 전북 발전시키려고 하면 도지사, 도의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입법 예산 이런 당등 또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발전을 중앙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전북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특별자치도 기적같이 만들어져서 지금 작년 4개월 반 만에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위원장과 정은천 이 3자 간의 긴밀한 그런 협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그 골격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개 조항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금년 1년 동안에 네. 이 국무총리실에 이렇게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실무지원단이 만들어져서 각부 장관들과 끊임없이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자치기구에 맞는 그러한 특례를 발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특례 발굴이 356건이 발굴이 됐는데 네. 여기에 보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조직, 인사, 뭐 재정, 교육, 자치, 민생경제, 의료, 복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규정으로 받을 것 받고 거기에 입법화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또 해내야 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우리 독자 권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제대로 만드냐 못 만드냐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전북 특별자치도로서의 역량 강화 더불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지금 아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지만 전라북도는 김대중 정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광주 전남의 이중대가 됐다는 그런 가슴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는 광주 전남하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독자 권역으로 발전시키자. 네. 그러려고 하면 독자적인 발전 역량, 능력 이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협치 기능이 강화됐을 때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전북의 미래를 열 수가 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전라북도 미래 발전할 거는 하고 사실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명입니다. 거기에다 전라북도에 국민으로 보면 3%고 3% 10%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지역 발전의 실사구시 차원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진보당이 왔으니까 진보당 정권 심판 노력하고 또 협치는 협치대로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도 현안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아무튼 고민이 그래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치에서 맨날 싸우고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얘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반갑고 좋은데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 그리고 왜 이걸 거대한 당들은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도 좋고 새만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다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건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줄 거냐. 내가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문제에 천착하지 않으면 겉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저게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라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어려워하는 민생 문제, 특히 지난번에는 그 가스비, 난방비 막 폭등하고 이럴 때는 이거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출 금리는 반드시 우리가 3법을 만들어서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네.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 경선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자천, 타천으로 오르내리는 후보군들이 있는데 이 네. 부분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은 지금 이미 그 공천 관련된 그 룰, 이것은 TF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 골자는 일반 시민과 당원의 의견 반영 비율을 5대5로 한다. 네. 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총선 과정에서 쭉 그 이제 TF가 계속 구성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당 대표가 이렇게 자인의 어떤 사적 공천을 할 수 없도록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은 다 그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다 경선을 해야 되고 예외 없이 다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역 의원과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50대 50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 이게 그 기본으로 모두 다가 작동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선거제 개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하도 안 되니까 300명 전원위원회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중대선거구, 소선거구,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본 바로는 네. 47명의 비례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100명으로 늘리자 했는데, 또 국민의 여론이 300명 정원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은, 그러면 47명 가지고는 권역별이다, 연동형이다, 이거 어려우니까 전국 단위로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석패율 제도를 넣자. 그러면 전남, 전북, 광주에도 이렇게 취약 지역에 당선이 안 되는 우리 국민의힘도 한 명씩 당선시킬 수 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은 민주당이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또 석패율로 한 명씩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50명, 100명 늘리지 않는 한은 지금 나온 안 가지고는 항상 이게 완성형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인원을 못 늘린다고 하면 그러한 석패율 병립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인원을 늘린다면 이런 대선거구 또는 연동형 또는 이렇게 권역별로 비례대표로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지금의 현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어떤 그 비례성, 그러니까 지지받는 만큼의 어떤 그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양대 정당이 그것을 과대 대표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국회의원들이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포기하는 문제에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의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건 어떤 정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대 양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양성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양당이 싸우는 거 말고는 다른 정치적 내용,
대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얘기할 때 비례대표를 늘려서 뭔가 이 비례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거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전제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이 부분이 네.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제 이게 전제되었을 때 어떤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의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이번 그 전원 회의를 하고 있지만 연동형이라고 하는 이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단체들이 오죽하면 뭔가 이 의석을 늘려서라도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과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이 우리 정치의 진전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단호한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네. 과연 지금 여기에 주체는 사실은 현실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양당입니다. 거대.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이 도민의 그런 많은 사랑,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발전, 그러니까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선거제를 뭔가 이 접근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뭔가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네. 정말 그거만큼 큰 선거운동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시민사회는 거기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과 함께 그 의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어요. 선거운동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제 개편에 이렇게 선봉에 서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그 국민 의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지금 제도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도 맞고요. 양당의 문제이다. 저는 양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길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의석수 늘리는 찬성할 국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국민들이 찬성을 않는가? 바로 정치권 전체가 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시 토론 문화, 경쟁 문화, 합리적인 문화가 국민들이 의식을 인정을 해주시면 정치인들을 인정을 해주시면 의석수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큰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문화가 다툼과 갈등, 상대를 혐오하는 문화, 그리고 양분하는 문화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되니 저희들이 어떠한 좋은 내용과 발전 방안,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네. 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시간이 좀 예. 없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짧게 이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 위성정당 문제 이런 문제 앞으로 제발 방지 뭐 이런 거라도 먼저 선언하면서 좀 고리를 좀 풀어 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을 늘리는 문제는 기본적인 선거구 제도의 틀이 좀 나오면 그건 좀 추가적으로 더 국민들을 네.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첫 알겠습니다.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 네, 저도 토론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마무리 발언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셨는데 지금 자막으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한병도 위원장님부터 할까요? 예. 저희가 1분 안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국민과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의원 수가 많다고 결코 자만하지 않고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쨌든 그 앞으로 내년 1월 18일 날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1년 동안 특별자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가 입법, 추가 특례 발굴 이런 등등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협치를 통해서 해낼 거고요. 특히 지금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 부분이 도지사가 애를 쓰고 있는데 1차점 1조 2천억의 2차 전지는 이번 투자 협약을 했고요. 내일 이제 LG화학에서 또 1조 2천억 투자하는 그러한 2차 음극재 그 투자를 이번 협약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있고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저희 당과 제가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앞으로 표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얘기를 못해서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는 전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열망은 지금과 같은 정치인들 늘리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의원들이 받는 월급 최저임금의 3배 이내에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3선 연임 제한해야 된다.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국민들도 아마도 의원들을 더 늘리는데 이후에는 동의해 주실 거다 생각이 들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내리는 선거가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정치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우리 진보당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도민들, 유권자의 입장에 놓고 보면 평가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인 거죠. 그동안 어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성적표를 좀 평가를 할 텐데 크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요. 또 지역 발전, 또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더 크게 놓고 보면 저는 좀 선거법이 제대로 어떤 이 대표성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이런 선거 제도가 정말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의 논의를 정말 잘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좀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민심을 짚어보고 각 당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앞으로 남은 1년은 그 선택을 돌아보고 지역 정치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